엘레나 콜레나 컬렌 10% 인간 90% 미생물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렙틴 내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는다. 비만 환자의 경우에 식욕 조절과 에너지 저장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점이다. 원래 잉여 지방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은 열량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는 제어 기관의 역할도 담당한다. 모모 지방세포가 적당한 수준으로 채워지면 자동 제어 장치가 꺼지면서 식욕을 감지시켜서 지방의 저장을 막는다. 그리고 지방 저장량이 떨어지면은 자동 제어 장치가 켜지면서 식욕을 정지시켜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한다. 정문 솔세의 경우처럼 체중 증가는 단지 더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다. 이 솔세 효과는 식사량과 운동량의 조절만이 체중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는 기존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 이 가정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비만은 식탐과 나태에서 비롯된 생활 습관변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질병인 것이다.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현대인에게는 몹시 억울하겠지만은 유전자 조절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굶주림을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은 열량을 섭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입에 넣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대장에서 추가로 추출하는 열량을 포함해서 실제로 소장과 대장 모두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열량을 소비한다는 것은 섭취한 열량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로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인 열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릿고개를 대비해서 남는 열량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이 두 메커니즘 모두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몸속의 미생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열량을 흡수하고 더 많은 열량을 저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이렇게 열량을 더 많이 흡수하고 지방을 저장하는데 왜 포만감은 더 빨리 느끼지 못하는 걸까? 충분히 열량을 흡수하고 충분히 지방을 저장했다면 왜 여전히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도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걸까? 1990년대 렙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유전적으로 렙틴을 생성할 수 없도록 조작된 비만지 덕분에 호르몬을 이용한 비만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비만지에게 렙틴을 투여했더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감소하여 한 달 만에 체중의 반이 줄었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지에게 렙틴을 투여해도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가 이런 식으로 치료될 수 있다면 사람 역시 렙틴으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비만이 여전히 한없이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짐작하겠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비만한 사람들에게 렙틴을 투여해도 체중이나 식욕에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실망스럽긴 해도 이러한 실패로 인해 비만의 진정한 본질에 관한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비만지와는 달리 인간이 살찌는 것은 렙틴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실 과체중인 사람은 특별히 렙틴의 수치가 높다. 왜냐하면 렙틴을 분비하는 지방 조직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렙틴에 대해서 내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저항성이다. 내성을 보인다. 주위 환경에서 묻어오는 뜨내기 미생물을 닦아내리고 손을 씻다 보면 원래 손에 살고 있던 피부 미생물층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 해를 입는다. 흥미롭게도 미생물은 종에 따라서 손을 씻을 때 해를 입는 정도나 그 후에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 구견이나 연수당 구견은
손을 씻은 직후에 곧바로 빠르게 정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군집을 형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점도가 떨어진다. 이런 사실에 구매가 당기는 이유는 강박충동 장애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강박증 같은 불안장애의 한 가지 특징은 환자 자신이 균에 오염되었다는 느끼는 것이다. 강박증 환자는 청결에 집착하여 손을 씻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낀다. 삶을 제하는 이런 기이한 행동의 원인을 제시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딱 꼬집어 이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한 가지는 미생물의 원인을 둔 가설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다. 1918년 무렵에는 미국에 상륙했고 다음에는 캐나다를 공격했다. 이듬해 해 병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도, 러시아, 호주, 남미로 확산했다. 이 세계적인 유행병은 꼬박 10년을 지속했다. 김현성 내용으로 알려진 이 병의 증상은 극도의 무력감과 두통 그리고 파킨슨 병에처럼 불수의 운동을 동반한다. 당시 의사들은 이 질환이 프로이트의 정신문학적인 문제에 기인하는지 신체 기관의 문제인지 놓고 격렬한 토론을 했는데 진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70년이 걸렸다. 2000년에 영국의 두 정신문학자 김현성 내용의 원인에 관심을 보였는데 앤드류 처치 박사와 러셀 데일 박사는 김현성 내염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몇 명을 치료했다. 이 사실이 의학계 알려지자 동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일에게 더 소개했고 마침내 그는 몇십 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 20명을 치료하게 되었다. 치료와 동시에 대일은 환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을 찾아보는데 운이 좋게도 그들 환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많은 환자가 병의 급성기에 인두염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인두염, 미국 흑희 스트랩 부르는 이 인두염은 연쇄상 구긴 속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난다. 처치와 데일은 김현성 내염이 이 박테리아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환자를 테스트했는데 확실히 20명 모두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어 있었다. 연쇄상 구균은 이후에 기저핵이라는 뇌세포 덩어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호흡기 감염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질병이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손 씻는 행위와 정신질환의 관계. 비누와 따뜻한 물로 15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은 공중위생의 핵심이며 전염성 있는 감염, 특히 소화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데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동면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항균 제품은 과학의 근거를 둔 가정과 광고의 승리작이다. 항균 제품. 일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화학물질과는 달리 항균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은 면밀히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약품의 경우는 안정성과 효능이 증명되어야만 출시될 수 있지만 항균성 화학 제품의 경우는 사용 금지 처분을 받으려면 우선 대중에게 유포된 후에 규제기관의 위험성 입증 여부를 결정해서 이루어진다. 서구에서 사용된 5만 개 이상의 화학약품 중에서 겨우 300개만이 실제로 안전성 테스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5개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는 테스트된 것 중에서 1.7%에서 해당된다. 테스트하지 않고 나머지 5만 개의 화학약품 중에서 1%만 유의하다고 가정해도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화학약품은 500개 이상이 된다는 말이다. 이 화학약품들이 진짜로 위험한 물질이라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병이 드는지 두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면 무심하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학약품은 서서히 축적되면서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천히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유해성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항균 제품이 성면처럼 극단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균 성분이 세제에서 도마, 수건에서 옷까지 플라스틱 그릇에서 바디워시까지 수천 가지 제품에 두루 사용된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항균 물질인 트라이클로산은 최근 들어서 그 문제성이 조사되고 있다. 트라이클로산의 부정적인 효과를 염려한 미국의 미네소타 주지사는
2017년에 소비자의 트라이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트라이클로산을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다. 우선 트라이클로산은 가정에서 박테리아의 오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항균 비누에 비해서 결코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비누에 비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트라이클로산 항균 제품의 사용을 줄이지 않는 바람에 트라이클로산 자체가 상수원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박테리아를 줄이고 민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작 통계를 보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실제로 제1형 당뇨병을 가질 위험도는 감염에 걸린 아이라고 해서 더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1형 당뇨병은 미국에서 1년에 5%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질환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감염과 당뇨병이 연관이 있단 말인가? 왜 의사들이 늘리는 청소년들이 감염에 걸린 이후에 당뇨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관찰되는 걸까? 여기서부터 과학은 끝나고 호기심이 발동한다. 우리는 의사들이 항생제를 과잉 처방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박테리아성이 아닌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말이다. 당뇨병은 감염이 아니라 감염에 대한 치료 때문에 항생제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의사와 환자 가족에게는 감기나 독감 또는 위염이 곧 당뇨의 시작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항생제는 죄 없는 구경거리다. 하지만 진짜로 당뇨를 유발하는 것은 항생제 그 자체 또는 몇 개의 항생제의 조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답이 확실치 않다. 어린 아이들의 항생제 복용에 관한 덴마크 연구에 따르면 유년기의 항생제 복용과 또 이런 것들, 여드름 방지용 항생제 등 미노사이클린은 수개월의 수년간 장기부 영양 청소년과 성인에게 루푸스가 발병할 위험도는 이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5배가 더 높았다. 루푸스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루푸스에 잘 걸리지 않는 남성을 포함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남성을 제외하고 보면은 여성이 다른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말고 미노사이클린을 복용한 후에 루푸스에 걸릴 위험은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배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다발성 경화증도 마찬가지인데 이 병은 최근에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타깃을 하는 경향이 보인다. 현재로서는 항생제와 감염 또는 이 두 조합이 다발성 경화증의 기저에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항생제의 내성과 미생물총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항생제는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는 약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항생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다. 지금까지 항생제가 구한 수많은 생명과 항생제로 인한 사라진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항생제가 주는 혜택뿐 아니라 손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항생제의 가치를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항균으로 얻는 것. 감염이 알레르기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위생가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지만은 위생가설에서 살려야 하는 요소가 있다. 우리는 위생에 집착하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체내의 유익균에게 끼치는 악영향 때문에 도리어 우리 자신이 해를 입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샤워하면서 몸 전체를 비누와 뜨거운 물로 닦아낸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병원균을 상대하는 1차적인 방어막은 바로 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코스고 프로피온이 박테리움 물이든 게드랑의 코린의 박테리움이든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총이 피부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고 있다. 장내에서 미생물이 층을 이루어서 내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피부에서도 이렇게 유익한 미생물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병원균을 몰아내고 침입자를 상대하는 면역계의 반응을 조절한다.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총의 조성을 바꾼다. 그렇다면 비누는 어떨까?
비누가 피부 세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요새는 마트에 선반에 진열된 제품 중에 항균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물비누나 세정제를 보기가 힘든다는 거죠. 이런 비누는 우리 몸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광고에는 나오지 않는다. 어떨지 우리 몸에 따뜻한 물과 비항균성 비누로 손을 씻는다면 해로운 미생물을 씻어내어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 항균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요. 그저 물리적으로 손에서 제거할 뿐이다. 따뜻한 물과 비누는 그들을 직접 죽이는 대신에 육즙, 지방, 먼지, 피부에 각질 등 미생물이 들러붙기 쉬운 물질을 없앨 뿐이다. 주방 세정제도 마찬가지다. 부엌시 그들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러붙지 않도록 남은 음식,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미생물을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항균을 덧붙여봐야 실제로는 더 해주는 게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항균 제품들이 99.9%의 살균력을 주장하지만 제품의 살균력은 실제 제품에 사용되는 사람의 손이나 주방에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용기 안에서 테스트한 것이다. 검사자는 다량의 박테리아를 직접 액체 비누 안에 넣고 일정 시간, 그러니까 비누가 실제 소비자의 손에 닿는 시간보다 몇 배는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측정한다. 100% 살균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이유는 이 작은 샘플에서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자, 이 미생물에 대해서 제2게놈 코알라의 똥을 통해서 똥을 먹고 그 미생물을 받아들이고 아유 이걸 들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정상지와 무균지의 맹장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네. 무균지, 정상지는 미생물이 탱탱하고 그냥 내부가 아주 이렇게 탱글탱글. 대장 중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이게 맹장이 막 그러니까 잘못돼. 이게 그렇구나. 맹장이 조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기이한 이상한 기형이 되어버렸네. 기형이 됐어요. 자, 페니실린 광고 항생 항균을 위해서 페니실린 미투어 정상식단, 고지방식단 했을 때 페니실린 투여 고지방식단을 했을 때 저렇게 높아지는군요. 자, 미생물 교란이 일어나면 박테리아 유전기의 보호성 박테리아가 사라지고 정상 미생물총이 발달하고 미생물총 교란, 저용량 페니실린이 되었는데 미생물총을 무균지에게 이식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균지에서는 염증이 있고 룩아웃, 정상적으로는 건강했더라. 짧은 지방산의 열쇠, 짧은 지방산이 있으니까 건강하더라 이 말이네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 것은 부르키나파소 아이들과 이탈리아 아이들의 식단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왠지 큰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차이가 없었다. 불포너 아이들은 한 끼 식사에 14% 지방을 섭취했지만 비린자 아이들은 17%의 지방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비만의 원인을 찾아 헤매면서 예전 밥상보다도 오늘날의 밥상에 더 많이 올라오는 음식을 중심으로 세가면서 했지만 실제로는
체중 감량을 돕는 두 가지는 이장이 선고했던 파트리스 카네를 떠올려보자. 그는 벨기에의 르벤 칼르드 대학교 영양대사 교수로 많은 사람들은 과체중인 사람들보다도 장석에 아카시아만 뮤시니 필라 박테리아가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인데, 카니는 아카마니시아 뮤시니 필라가 장 내벽을 자극하여서 점액질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점액질층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테리아 성물질인 LPS는 지방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체중이 늘어나게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 LPS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장투화성이 없는 사람은 날씬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미생물청의 영양학 기여도는 비타민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선다. 미생물청이 어떤 생물은 소화기능을 미생물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다면 먹는 것이 전혀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거물이나 흡혈 박쥐는 전적으로 미생물에게 영양 공급을 의뢰한다. 그렇구나. 피는 생명의 원천이지만 식품영양학 측면에서 의외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아니다. 물론 혈액은 쇠맛이 날 정도로 철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도 풍부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영양소를 합성해내는 장내 미생물이 없다면 거물이나 흡혈, 박쥐 같은 흡혈종의 삶은 매우 고단해질 것이다. 대왕 판다는 미생물의 영양을 의존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예다. 대왕 판다는 분리학적으로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식육목에 속한 포유류다. 북극 곰이나 해석곰과 같은 곰과 동물이와 사자나 늑대 같은 흉포한 동물과도 생물 계통수에 나란히 위치한다. 하지만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육식동물, 즉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사는 진정한 의미의 육식동물은 아니다. 대나무 잎을 즐기게 되면서 육식을 포기해버린 대왕 판다는 진화의 과거에서 오래전에 등을 돌렸다. 대왕 판다의 단순한 소화기에는 원래 육식을 위해서 맞춤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초식 동물인 그하고 그래서 질긴 대나무 잎의 탄수화물 다당류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근데 판다는 매일 12kg의 섬유질 풍부한 마른 대나무를 잎을 먹는다. 그러나 이 중에서 2kg만이 소화될 뿐이다. 미생물이 없다면 아마도 이마저도 소화되지 못할 것이다. 대왕 판다의 장내 미생물총이 보유하는 미생물군 유전체 중에는 일반적으로 소나 왈라비, 흰개미 같은 초식 동물의 미생물군 유전체에서 발견되는 셀룰로스 분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대왕 판다는 육식을 하던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듯이 미생물의 영양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역시 거물이나 박쥐, 판다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일부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러나 소장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음식물은 대장으로 넘어가 열광적인 미생물 군종을 만나 그들의 소화 효소로 철저히 분해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분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된다. 곧 설명하겠지만 이 미생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카모디라는 박사학위를 마칠 무렵이 되었어야 지금까지 자신이 문제의 절반밖에 풀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의 식탁에서 늘어난 것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싸잡아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들 영양소가 가진 복잡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자동차가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무시한 말인 것처럼 지방은 싸잡아서 그렇게 말해서 될 것이 아니다는 거죠.
현대 식습관의 변화. 미안하지만 이제 내가 앞에서 주었던 비만 탈출 마스터키를 잠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직접 복용했던 음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잔류 성분을 섭취했던 항생제의 2차적인 피해는 특히 어린아이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틴 블레이저가 쥐에게 실험한 저용량 페니실린과 고지방 식단 테스트를 보여주었듯이 항생제가 체중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다른 21세기형 질병에서도 마찬가지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식습관 역시 정리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역할은 아니다. 사람의 식생활에 달라졌다. 대형마트의 진열대 사이를 걷다보면 수많은 식품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데 궁금할 때가 있다. 분명 동식물 중 하나일 텐데 원재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진열대의 제품 중 반 이상은 종이 박스나 비닐 포장으로 들어있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사과는 사과, 닭고기는 닭고기다. 만약에 1920년도가 저 대형 마트를 연다면 아마 오늘날 마트 진열대의 반도 필요 없을 것이다. 슈퍼마켓 바깥에서도 변화는 계속된다. 열흘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패스트푸드와 즉석식품이 개발되었다. 사람들은 물 대신에 청량음료나 주스를 마신다. 불타는 금요일 밤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고 바쁠 때는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운다. 현대인은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예전보다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줄었고 더구나 스스로 키워서 먹는 일은 없다.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이 제한된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생산되고 화학적인 방식으로 품질 형성이 이루어진다. 현대인의 식단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 비교 대상과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이란 뭔가? 사람들이 입에 노려내는 이상적인 식습관의 정의는 여행하는 구도만큼이나 자주 바뀐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현대인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이 비만이 되는가?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청이 당신이 먹는 음식에서 추가 에너지를 추출한다면 우리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열량을 결정하는 것은 표준 열량표가 아닌 당신만이 가진 미생물청이 된다. 이런 사실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왜 감량하지 못하는 일을 설명해준다. 칼로리 조절 다이어트가 기간 내에 매일 전체적인 열량이 감소되도록 개선이 되었다면 계획대로 실천했을 때 당연히 체중 감량을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몸에 사는 특정한 미생물들이 우리가 음식에서 추출하는 에너지의 수준을 결정한다. 소정이 음식물의 소화를 끝내고 에너지 흡수를 마치면 나머지는 미생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대장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미생물 에너지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자신이 선호하는 분자들을 분해하고 흡수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대장의 장벽세포가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박테리아는 밀가루에 포함된 아미노산 분자를 분리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박테리아는 녹색채소의 그 탄수화물을 해체하는데 또 다른 박테리아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당을 끌어모으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의 대장에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많지가 않다. 이 박테리아는 고기가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백헤드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영양소는 우리의 미생물 공장이 어떤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채식주의자들이 자신의 원칙을 깨고 등심구이를 먹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고기는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아미노산 분해 미생물에 충분하지 않아 대장에서 추가로 추출되는 열량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그것을 많이 똑같은 미생물을 가지면 또 다르다. 도넛이나 초콜릿바에서 충분한 추가 열량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키겠지만 매일 오전 티타임 시간에 기름진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지방을 주식하는 거대 박테리아 집단을 가지고 있어서 도넛이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대치의 열량을 선사할 것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가 음식에서 흡수하는 열량의 양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큼의 에너지를 생산했는가 보다는 생산된 에너지로 무엇을 하는가이다. 생산한 에너지는 곧바로 건조기나 신체기관에 보내어 소모하게 하는지 또는 굶주릴 때를 대비하여서 저장하게 하는지 말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 또 어떤 유전자가 많고 적게 발현되는지를 조절하는 데 있다. 인체는 온갖 종류의 화학 전달 물질을 통해 세포 내의 유전자 발현 여부와 발현 정도를 조절한다. 이런 통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있는 세포는 우리의 간에 있는 세포와는 다른 일을 한다. 또 내 세포는 한밤중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와 낮에 활발히 움직일 때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전자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 몸만이 아니다. 체내의 미생물 역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 유전자의 일부를 조정한다. 그래서 비만과 가체정을 섭취한 열량의 소비,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말이다. 많이 먹으면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남아도는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어서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더니 적게 먹고만이 문제여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보라. 이 새는 섭취하는 열량 이상으로 빠르게 지방을 축적하고 연소하는 열량이 이상으로 빠르게 지방을 제거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체중 조절 메커니즘이 있는 게 틀림없다. 칼로리 인대 칼로리 아웃이 설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식이라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제보다 더 뚱뚱한 오늘, 인도 의사 니킬 두란다 박사는 비만 환자 1만 명을 치료하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두란다가 치료한 환자들은 이렇게 소량의 몸무게 감량에 성공했다가도 다시 살이 찌거나 아예 그래서 두란다가 10년 동안 사람들이 덜 먹고 더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허탈감뿐이었다. 어느덧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살이 빠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살이 찐다?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두란다는 비만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싶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이 비만의 영구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면 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것 역시 비만의 유일한 원인도 아닐 테니까 말이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비만의 메커니즘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설세 같은 집단 체중의 증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세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뺀 나머지로는 도저히 늘어난 몸무게를 설명할 방도가 없다. 우리가 하나의 생물체로서 지금까지 늘려온 몸무게의 상당 부분이 음식의 과잉 섭취나 신체 활동을 부족해서 비롯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종합적인 연구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심지어 어떤 연구 조사에서는 인간이 예전보다 덜 먹지만 활동량은 별 차이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과학계에서는 과연 식탐과 게으름만으로 지난 6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온 비만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용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만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인 압류일 뿐이다. 도대체 어떤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인 것일까? 얼마 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간단치가 않다. 이 공식은 설세 같은 철새나 월등한 포유류에서 보여주듯이 신체가 몸무게를 관리하는 방식에는 단순한 열량 계산 이상의 메커니즘이 있다. 몸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는 시스템을 운운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아마 영양, 식욕 조절, 에너지 저장 과정이 얽혀서 이루는 복잡한 인체의 신비에는 절대 이르지 못할 것이다. 비만이 유행하면서 비만에 대한 연구연 의사조차 브레이가 말했듯이 비만은 로켓 과학이 아니다. 그보다 몇 배는 복잡하다. 비만은 몇 배나 복잡하다.